10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단원은 총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단어는 모두 고사성어에 속합니다. 9단원에서도 고사성어가 나왔었는데 오늘 단어 10단원은 4개 모두 고사성어에 속합니다. 고사성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단어의 유래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교과서 68쪽에서 69쪽에 걸쳐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교과서 68쪽을 펼쳐놓고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68쪽에 보면 단어가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4개가 제일 먼저 함흥차사, 그리고 두 번째로 계란유골, 세 번째로는 조삼무사, 네 번째로 호가 호의,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따라 읽어보세요. 함흥차사. 이걸 두 글자씩 살짝 끊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차사. 함자는 뜻이 뭐냐면 다 함자예요. 다. 다라는 건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다 이런 뜻이야. 다함. 흥자는 일어날 흥. 일어날 흥. 흥할 흥이라고도 하고 일어날 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는 원래는 다르다, 차이가 난다, 차별을 한다 할 때 다를 차자인데 여기서는 사신을 보내다 라는 의미의 보내다 라는 뜻을 지닌 보낼 차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신사자, 심부름을 보내거나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관리를 파견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그러죠. 관리라고도 합니다. 관리.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관리라고 그러죠. 한자의 뜻과 음을 알아봤는데요. 붙여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다함, 일어날 흥, 보낼 차, 사신사. 요 한자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함흥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함경도에 있는, 요 함흥은 함경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함경도. 우리 함흥냉면 할 때 함흥 들어봤죠? 그런 지역 이름이고, 차사는 사신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차사는 사신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한 것이 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볼까요? 풀이. 함흥으로 보낸 관리. 함흥으로 보낸 관리. 순서대로 해석했어요. 함흥으로 보낸 관리. 자, 일정한 임무를 주고 함흥으로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속뜻을 한번 아래에 봅시다. 속뜻이 뭐라고 쓰였는가?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엄마가 슈퍼 가서 라면 좀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가다가 마침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참 그늘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30-40분이 후딱 지나간 거야. 엄마는 집에서 지금 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얘는 라면 사러 간 애가 라면을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건지 안 오니까 혼자 한탄을 합니다. 아유, 얘는 라면 좀 사오라겠더니 함흥차사네 라고 하거나, 또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후에 친구가 안 올 때, 그럴 때도 함흥차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단어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심부름을 간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쓰는 말인지.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우리가 조선의 태조라고 그러죠.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땅, 그 고향 땅이 어디냐면 함흥이었습니다. 함흥에 내려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이방원은 태조의 아들이죠. 아들이면서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를 궁궐로 모셔오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아버지, 제발 궁궐로 들어와서 사십시오. 왜 시골에 가서 사십니까? 그래서 한때 임금이셨던 막강한 권력을 지니셨던 분이 아무리 늙음악이지만
대궐에 오셔서 편히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낼 때마다 태조 이성계가 그 사신지를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 사신이 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보내기는 했는데 돌아오는 사신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에 사신을 보내기만 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함흥으로 보낸 관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사람한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태조는 왜 태종이 보낸 사신들을 올 때마다 죽였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등교했을 때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꼭 자세히 찾아보세요. 두 번째 단어, 계란유골. 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글자씩 띄어서 읽어보세요. 계란유골. 계란유골. 여기 단어에서는 계란도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라서 많이 들어본 단어고, 유골은 언중유골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들어본 부분이 있죠. 한자의 뜻과 음을 살펴볼까요? 자, 개자는 닭개자입니다. 닭개자. 라는 알란자. 유는 있을요. 배운 거죠. 골은 뼈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뜻과 음을. 닭개, 알란, 있을요, 뼈골. 계란육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그대로 달걀로 해석이 되겠고, 유골은 뼈가 있다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골자가 뼈골자라고 해서 뼈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글자의 음이 골인데, 골은 계란이 상했을 때 계란이 골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골타라는 단어의 앞 글자인 골자와 이 뼈골자의 골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음으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뼈라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골타의 뜻하고 골의 소리가 비슷해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골아 있다. 골아 있다란 뜻입니다. 계란이 골아 있다. 골았다라는 건 상했다란 뜻이에요. 계란이 상했다. 냉장고에 잘 넣어놔도 오래 두면 상하고 상온에 놔두면 더 빨리 상해버리죠. 계란이 상해서 못 먹을 상황이 된 것을 골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자 그대로 해석해서 달걀이 골았음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 순서를 번호를 매기면 닭의 알을 달걀이라고 하거든요. 골아 있다. 골아 있는 거니까 고른 거죠. 닭알이 골았으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말의 속뜻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속뜻, 이거 중요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어쩌다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속담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속담. 재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코가 깨진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나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쓰는 말이라는 거. 요 속뜻과 속담 더불어 알아두면 계란유골이 어떨 때 쓰는지 아는데, 근데 왜 계란 상한 거하고 재수없는 거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유래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그 청렴 결백한 선비 해가지고 위인전기에도 나와 있는 황희정승 많이 들어봤죠? 황희정승은 조선시대에 가장 정승의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승의 자리에 뭐 한 3, 4년만 있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비단 옷을 입고 재물을 창고에 그득그득 채울 정도로 권력을 막강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황희정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받은 그 나라에서 받은 월급이랄까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그런 것들도 아끼고 아껴서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눠주고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가집에 살면서 비가 새는 집에 살았고 자기가 비단 관복을 입고 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항상 무명 옷을 입으면서 그것도 낡으면 꿰매서 입고 이렇게 검소하게 다녔어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늘 보시다시피 궁궐에서 항상 다른 관리들은 비단 옷에 번쩍번쩍하게 의리의리하게 하고 오는데 이 황희정승만큼은 늘 낡은 옷 입고 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승을 도와주려고 하루 날을 잡아서 몇 월 며칠 날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황희정승에 갖다 주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이죠. 그랬는데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날 마침 해동 안 오던 비가 그날따라 억수로 비가 내린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닐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모든 운행과 운반이 수도비 돼버립니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성문을 닫을 때쯤 어떤 한 농부가 계란 한 꾸러미를 들고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지키던 그 관리도 너무 성문 문지기죠. 성문 문지기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재물들이 들어왔더라면 황희정승에게 다 갖다 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겨우 계란 한 그릇밖에 안 들어오니까 안타까워했죠. 근데 세종대왕께서 어명을 내리기를 그날 들어온 물건만 갖다 주기로 했으니 어쩝니까? 계란 한 꾸러미지만 그거라도 갖다 줘야죠. 그래서 황희정승에게 그 계란을 갖다 주었습니다. 황희정승은 뭐 사실 그 계란 한 꾸러미도 공짜로 먹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계란 한 꾸러미 정도까지도 사양을 하면 임금님께서 내리신 건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계란을 한꺼번에 삶아서 하인까지 불러서 모두 둘러앉아서 하나씩 나눠주고 까먹는데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계란이 다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먹지를 못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대요. 아니 우리 훌륭하신 황희정승님한테 그 겨우 계란 한 꾸러미 갔는데 그 계란마저도 다 썩어버리다니 참 복도 없으신 분이야. 운도 굉장히 나쁘신 분이야. 그러면서 한탄을 했대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남대문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수레로 몇 수레, 마차로 몇 마차씩이나 짐이 들락거렸을 것이고 황희정승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와서 운이 나빴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 계란 한 꾸러미라도 모두 신선했더라면 맛있게 계란을 드셨을 텐데 우리 황희정승께서는 참 운도 안 좋으시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계란이 골았다라는 계란 유골은 이 속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즉 속담이 뭐였어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삼모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조삼모사, 조삼모사. 여기서 조는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조. 삼은 새삼. 모는 저물모, 날이 저물었다. 저녁 시간쯤 저물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저녁. 저물모. 사는 넷사자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조, 새쌈, 저물모, 넷싸. 아침조, 새쌈. 요것만 해석하면 아침에 3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물모, 넷싸는 저녁에 4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근데 뭐가 아침에 3개고 저녁에 4개냐? 요건 이따 유래를 보면 알 겁니다. 자, 한자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1, 2, 3, 4 순서대로 그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속뜻은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한다. 희롱한다는 얘기는 놀린다는 뜻이에요. 놀려먹는다. 놀려먹음.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서 희롱한다. 여기서 남을 속인다라는 표현에서 조금 약간 어리석은 사람, 어리숙한 사람을 속여서 놀려먹는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것도 유래를 알면 이해하겠습니다. 유래는 송나라 때 중국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원숭이. 요즘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 특이하게도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웠었나 봐요. 그런데 원숭이랑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원숭이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해서 원숭이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원숭이 가족이 늘어나니까 먹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부잣집도 아니었고 일반 평범한 집이었는데 자기 자신도 역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서 원숭이를 키우는 데서 조금 애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먹이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더 좀 다이어트도 할 겸 먹이를 좀 줄여야겠어. 그러면서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강제로 다이어트 시키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나 저항이 크니까 아저씨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 미안해.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얘들아. 그랬더니 모든 원숭이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역시 우리 아저씨 짱이야. 그럼 그렇지. 아저씨가 그렇게 우리를 먹이를 함부로 줄이시겠어. 멋쟁이 아저씨야. 그러면서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이 고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구, 어리석고 멍청한 원숭이들 같으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죠. 아침에 3개가 4개로 늘어난 것만 생각할 뿐이지 저녁에 4개가 3개로 줄어든 건 파악하지 못하는 원숭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뜻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서 희롱한다 할 때 쓰입니다. 사람이 멍청하지 않더라도 어리석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얕은 꾀에 농락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막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진짜 검사님이나 경찰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감쪽같이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속기가 일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조삼모사 속뜻, 겉뜻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호가, 호위. 호가, 호위. 여기서 호자가 2개가 나왔죠? 호자가 2개 나왔는데 앞에 있는 호자는 여우 호자입니다. 여우 호자. 그 뒤에 있는 호자는 범 호자입니다. 범이라는 건 호랑이를 의미하죠.
호랑이, 범호자. 그리고 이 가짜는 거짓 가짜도 되고 원래는 거짓 가짜예요. 거짓말한다 할 때 거짓 가짜. 진짜의 반대가 가짜죠. 거짓 가짜인데 여기서는 빌리다라는 의미로 남의 거를 빌린다. 빌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빌릴 가짜로 읽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뜻인 빌릴 가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인 위자는 위엄 위자요. 위엄이라는 건 뭔가 위세가 있다는 의미예요.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세, 남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럴 때 위엄 위자입니다. 권위가 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위엄, 권위 그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한 번만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우호, 빌릴까, 빌리다의 뜻입니다. 빌릴까. 그 다음에 범호, 위엄위, 위엄위. 자,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는 여우죠. 여우가 빌렸다는데 이 빌린 거는 나중에 해석이 돼요. 자, 호랑이가 두 번째죠. 호랑이의 위세, 위엄, 위세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권위 그래도 돼요. 위세를 빌리다가 어느 거였습니까? 요 빌릴 가짜죠. 빌릴 가짜가 마지막에 풀이가 됩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여러분 여우하고 호랑이하고 저기 동시에 나왔는데 여우는 사실 덩치도 작고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왕으로 불림할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 여우는 정말 파리 목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글쎄 그런 여우가 호랑이의 권위를 빌려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 봅시다. 자, 속뜻.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 여기서 남의 권세는 호랑이의 권세죠. 누가? 여우가.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의 권력을 믿고 의시되면서 까불 때 호가호위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신은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막 사건 사고 일으켜놓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내가 누구 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친척 이런 사람들 권력만 믿고 굉장히 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는 별것도 아닌 쪽무랭이가 자기 힘센 형이나 힘센 어떤 깡패 집단의 두목 이런 사람 얼굴 안다고 괜히 의시되면서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거 보면 호가호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단어의 그 유래는 여러분들이 이솝우화라는 책이라든가 그런 전래동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여우가 산속을 거닐고 있는데 앞에서 흥하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 호랑이를 만나는 순간 여우가 이크 나는 죽었구나. 이제 호랑이의 밥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아니야 정신만 차리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얕은 꾀를 씁니다. 호랑이가 딱 보고 나서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녀석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 봐라. 나를 보고도 놀래지를 않고 두려워하지를 않네. 이거 배고파서 그러잖아도 간식거리가 필요했는데 한 번에 한 입에 그냥 다 먹어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일단 참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냐 너 잘 만났구나. 어디를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나는 옥황상제님께서 이 산속에 있는 동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호랑이가 뭔 소리를 씨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야 옥황상제는 뭐고 동물도 살펴보러 간다는 건 거짓말이지? 웃기지 마. 너 같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 무슨 옥황상제의 심부름을 가. 그러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만약에 나를 잡아먹으면 당신은
옥황상제인 사신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것 봐라. 겁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살짝 믿기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 잡아먹어야지. 그러고서 한 번 더 속아주기로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옥황상제 사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했더니 여우가 얘기하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 뒤에 따라오면 모든 동물들이 나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여우를 앞세우고 호랑이가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산속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걸음하나 살려라 도망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여우를 이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 나 말고도 이렇게 무서워한단 말이야? 내가 나타났을 때 하던 모습하고 이 여우를 보고 똑같이 하네. 그렇다면 이 여우는 틀림없이 옥황상제의 사신이구나. 아우, 잡아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모르겠다. 일단 살구나 보자. 그래서 뒷공무니로 슬슬 도망가다가 뺑소니를 쳤답니다. 앞서가던 여우가 곁눈질로 이 호랑이가 꽁무니를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지가 아무리 산속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영리한 내 머리는 당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나요? 덩치나 어떤 힘이나 태권도 실력이나 유도 실력, 주먹 이런 것들만 믿고 의시되는 것보다 지식과 그리고 지혜로운 머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